여러분께서는 정보처리기사 필기과정 강의 듣고 계시고 이제 이 모든 5과목을 내용을 들었다면 중간 점검 해봐야죠. 자, 과연 나는 최신 기출문제에서 몇 개를 맞을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여러분 풀어보셔야 돼요. 바로 제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의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함께 강의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자, 갑시다. 1번. 평가 점수에 따른 성적 부여는 다음 표와 같다. 이와 같대요. 이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경계값 분석 기법,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블랙 앤 화이트? 이게 떠올라야죠. 우리 6회차에서 배웠었는데. 기억나죠? 자, 블랙박스에 경계값 분석 기법이 포함되죠. 경계값 분석 기법의 내용은 뭡니까? 결함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로 어디? 하한값과 상한값 그 언저리에서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점수가 80에서 100점 사이는 성적 A를 주기로 했어.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는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은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81에서 99점까지는 안정권에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에러가 안 나요. 웬만해서. 그런데 이런 애들 있죠. 79.9라든가 또 80점이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이 데이터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언저리. 그 다음 100점이면 어떻게 돼요? 100점 또는 99.5 이런 애들. 그죠? 또는 100.5 이런 애들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또 여기도 60에서 79면 어때요? 60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79점이 포함되느냐, 또는 59.5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또는 어때요? 79.5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런 언저리 값. 그 다음 빵에서 59점이면은 요 사이에 들어있는 값들은 에러 안 나요. 뭐 30점, 40점 이런 빤한 데이터는 테스트할 필요 없고, 빵점 그 다음에 뭐예요? 58.5, 59, 59.5 이런 애가 여기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옳지 않은 값 어떻게 됩니까? 자, 59 어때요? 얘가 이 C 점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언저리 이 하한값, 상한값 어때요? 관심사죠. 59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맞죠. 80점 어때요? 그렇죠. 80점 딱 맞았다. 과연 내가 A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해당되죠. 경계값이니까. 90점은 어때요? 김 빠지죠. 90은 안정이지. 그죠? 그래서 90점 3번이 답이에요. 101점은 어때요? 100점을 살짝 넘었어. 여기 A에 들어갈까? 그죠? 해당됩니다. 그래서 90점이 답이에요. 이런 걸 틀리시면 정말 곤란해요. 자, 2번 다음 트리의 차수. 여러분 트리의 디그리 그리고 단말로 뒤에 쓰는 자 우리 트리의 용어 1회차죠. 1회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트리는 계층적 구조예요. 비선형 구조. 자, 그러면 여러분 트리의 차수라는 건 뭡니까? 자, A의 가지는 몇 개? 2개. B의 가지는 하나. 이 가지를 디그리 이렇게 불렀죠. C의 디그리도 2개, E의 디그리도 2개. 그럼 이 디그리 개수 중에 가장 많은 디그리 개수가 2개죠. 제일 적은 게 하나고, 이렇게 디그리의 최대값을 트리의 디그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트리의 디그리는 몇 개? 2개예요. 그래서 차수 2라고 써있는 2와 4번 중에 답 골라야죠. 단말 노드는 그 밑에 하위 트리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애들. D, G, H, E, F. 그죠? 이런 애들이 자식이 없어요. 따라서 단말 노드 몇 개? 4개.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쉽죠? 3번. 자, 3번 문제 봅시다. 검증, 검사, 기법. 우리 이 검사 기법 배웠잖아요. 단위, 통합, 검증. 그죠? 검증, 검사는 다른 말로 인수, 검사라고도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검증 검사 기법 중에 개발자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기법이며 일반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하면서 수행되는 검사. 자, 우리 검증 검사, 즉 인수 검사의 종류 3가지 배웠단 말이에요. 어디서? 7회차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뭐 들어갑니까? 형상 검사, 알파 검사, 베타 검사. 그죠? 알파, 베타. 그래서 형상 검사는 뭐라 그랬어요?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목록,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형상 검사. 그 다음에 알파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개발자 장소에서 사용자가 몇 명 선출돼서 개발자가 세팅해 놓은 그 환경 안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러 나면 어때요? 개발자가 같이 팔짱 끼고 있다 보면서 에러 났네요. 고칠게요. 이게 알파. 베타는 뭐라 그랬어요? 네,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 인수 받죠. 일단은. 받아서 어때요? 사용자 환경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에러가 발생하면 그것을 추후에 개발자에게 넘겨주는 거. 보고하는 거. 그죠? 알파, 베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제한된, 통제된 환경. 개발자 앞에서 뭐예요? 알파. 4번 하향식 통합. 자, 여러분 우리 그 통합 기법에 하향식 있었죠. 역시 7회차에서 배웠습니다. 하향식 통합 기법과 상향식 통합 기법 2가지 배웠습니다. 하향식 통합에 있어서 모듈 간의 통합 시험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임시로 제공되는 시험용 모듈을 뭐라고 불렀죠? 네. 하향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가장 큰 맨 위에 결과물 아래로 점점점 세부적으로 내려가면서 세분화시켜가면서 세분화된 내용들을 다시 통합해서 원래 결과 비교해 보는 거죠. 네, 이게 하향식입니다. 그러면 이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이 하위의 이 종속된 모듈들, 요 애들 임시 모듈을 우리는 스톱 이렇게 부르죠. 이 스톱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합쳐서 제어 모듈과 비교해보는 이런 구조가 바로 하향식입니다. 그래서 스톱 이것이 바로 나와야죠. 그리고 드라이버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상향식에서 사용되는 거죠. 상향식 통합 기법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위의 모듈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이 2개. 이 각각 비교를 위한 요 하나하나의 하위 모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클러스터라고 불렀죠. 얘네들을 어떻게 됩니까? 통합을 해서 임시의 모듈, 통합된 임시 모듈 하나 만들죠. 그게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만들어서 이것이 어때요? 기존의 모듈과 동일한지 이걸 따지는 거죠. 동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가 맞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라는 개념은 상향식에서 등장을 합니다. 스톱 드라이버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시다.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을 위해 개발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이 5번 문제는요. 우리 시험 기출문제에 2016년도에도 출제가 됐었고 2018년도에도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려해야 될 사항 하면은 답을 라번 간결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보기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품질의 그 대한 측정은요. 사용자와 개발자의 입장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뭡니까? 뭐 정확, 무결, 사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간결성은 해당 사항 없어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6번 문제죠.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오류의 80%는
전체 모듈의 20% 이내에서 발견된다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5회차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원리 중에 결함 집중의 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오류가 균등하게, 모듈 전체에서 균등하게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특정 모듈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8대2 법칙을 따서, 바로 여기에 여러분, 그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 법칙 들어보셨죠?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브룩스 로우, 브룩스의 법칙도 좀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브룩스 로우라는 거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미리 약속된, 사용자와 약속된 개발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개발 기간이 촉박해진 거예요. 아직도 프로그램 개발할 건 많은데 개발 기간이 촉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능한 프로그래머를 더 투입하자. 이렇게 해서 인력을 늘려요. 그럼 인력을 늘리면 프로그램 개발 기간, 즉 우리가 공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 기간이 단축되느냐? 예상대로는 단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개발 기간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브룩스 로우예요. 왜 역효과가 발생하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유능한 프로그래머일지라도 갑자기 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면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들 따로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 교육시키고 또 이 사람들 투입하고 이 사람들이 근데 투입하자마자 곧바로 에러를 일으키지 않느냐,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공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법칙, 브룩스 로우예요. 됐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기술 요소 아닌 거. 자, 우리 DRM에 대해 배웠죠? 몇 회차에서? 4회차에서. 자, 이거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저작권자가 배포한 디지털 컨텐츠가 저작권자가 의도한 그런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고 유통하고 이용하는 전 과정에 걸쳐 사용되는 콘텐츠 관리 보호 기술. 그죠? 그러니까 이 보호 기술 안에는 암호화 기법이 들어가죠. 라이센스를 발급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DRM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일단은 그 저작권자가 넘겨요. 나 라이센스 등록할게. 그리고 이런 그 권한을 만들어 놨으니까 요대로 좀 해줘 하고 클리어링 하우스에 의뢰를 해줘요. 그죠? 그러면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권한 정책과 라이센스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정책 관리는 권한 정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화된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워터마크를 넣는다든가 홀리그램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암호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홀리그램 같은 것들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죠. 바로 크랙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화벽은 아무 상관없어요. 방화벽은 뭡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뚫고 들어오는 거. 이거를 막는 거죠? 4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시다. 자, 8번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 보면 인터페이스 보안을 위해서 네트워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과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나오죠. 1번의 IPsec는 IP 세큐리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된 프로토콜 기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SMTP는 여러분 우리 이메일 보낼 때요. 송신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SSL 나오죠. 얘는 웹 서버 그리고 웹 브라우저 간의 보다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넷스케이프에서 만든 그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안전한 통신하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보안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HTTP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서비스를 지원할 때 암호화된 암호화된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웹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토콜들은 다 제가 부연 설명해 드렸어요. 어디서요? 바로 여기요, 여러분. 요렇게 8번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꼭 읽어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본문 강의에 넣을까 하다가 일단은 뺐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용이 많아서. 예. 자, 그래서 읽어주시고 얘네들이 보안 암호화 프로토콜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거. 자, 이거 10회차에서 제가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구현 검증이?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 구현 검증 도구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린 도구들 X유닛 있었죠. 얘는 뭐예요? 자바, C++,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하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STAF 나왔죠. 2번에.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비스 호출, 컴포넌트 재사용 등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각 테스트 대상 분산 환경에 데몬 사용해서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 통해 테스트 수행하고 통합해서 자동화하는 검증 도구. 그죠? 알아두셔야죠. 그 다음에 핏네스가 나왔죠. 얘 같은 경우는 웹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 설계 실행 결과 확인을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예요. 그죠, 여러분? 예. 그리고 제가 WATIR 얘기했죠. WATIR. 걔는 누비를 사용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STAF.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들어가죠.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활용 시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패키징 도구에 대한 설명 제가 3회차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패키징 도구는요. 개발자 중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로지 사용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복잡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 딱 빼야죠. 간결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패키징 시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이므로 보안도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시스템 환경에 꼭 필요한 최소의 환경만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소프트웨어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죠. 보안을 고려해야 되니까 암호화 알고리즘도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1번과 4번은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안상 단일 기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딱 봐도 바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호환 기종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여러분 기억나요? 형상관리 4회차에서 설명드렸었는데 네, 형상관리,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우리가 줄여서 소프트웨어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SC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형상관리 뜻이 뭐라 그랬어요? 소프트웨어의 산출물, 즉 생산물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의 통제나 변경 상태를 쭉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련의 작업이죠? 네, 한마디로 변경사항 기록하는 게 바로 SCM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 이거 관리합니까? 소프트웨어의 변경 상태, 그 히스토리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유지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쉬워지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그래서 형상관리 뜻을 알고 있는지 지극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SCM을 잘 모르겠다. 4회차 다시 학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화이트박스 테스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화이트박스 테스팅 나왔습니다. 우리 이 테스팅 기법에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블랙박스는 까맣기 때문에 모듈 안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입력과 출력, 주로 기능 중심의 에러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화이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흐름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결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박스 테스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베이스 패스 테스팅 나왔어요. 우리말로 하면 기본 경로 검사. 그 다음에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 경계값 분석이 대표적 기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봐도 벌써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 이거 여러분, 이거는 블랙박스의 기법 아니에요?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거 1번 문제에서 경계값 분석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럼 화이트박스는 뭡니까? 바로 기본 경로 검사, 그리고 제어 구조. 제어 구조는 다시 루프 검사, 조건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 이런 것들이 해당되잖아요. 그죠? 자, 2번 소스 코드에,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의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함으로써 진행되죠. 모듈 안의 작동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산출물의 각 기능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에 따라 선택, 반복 등의 부분들을 수행함으로써 논리적인 경로를 점검한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외계인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에일리언 코드, 에일리언 코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유지보수해야 되잖아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참고할 문서도 없어요. 너무 오래된 기술이라. 또 개발자가 은퇴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작업이 어때요? 하려고 해도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외계인 코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체계적인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매뉴얼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외계인 코드와 더불어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스파게티 코드가 있어요. 스파게티는 뭡니까? 막 믹싱했단 얘기예요. 이거저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 1번 문제가 좀 비슷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답은 나와요. 막 실행이 돼요. 프로그램이. 근데 이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려고 딱 노직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안드로메다로 가요. 왜? 너무 복잡해서. 그게 바로 스파게티 코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행은 되지만 프로그램의 노직이 너무 복잡해서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제3자가 도저히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 답이 나왔나?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스파게티 코드의 그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체계적인 어떤 방법론이 있죠. 그런 방법론을 따르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만 짠 거예요. 즉흥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의 핵심을 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중심을 둬야 된다고 배웠죠? 요구사항에서. 근데 얘는 무엇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이 프로그램 결과 답 나오게 할까?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스파게티 코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분석, 설계, 구현의 원리가 차곡차곡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다음 트리를 전의 순에 프리오더 트래버셜 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트리 구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트리의 용어 중심으로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리오더니 인오더니 포스트오더니 이런 운행법에 대한 것은 좀 깊이 들어간 부분이라 제가 아예 뺐어요. 왜냐면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이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새롭게 출제된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설명, 운행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14번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